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져가고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집 밖을 못 나가고 이제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일상생활이 많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과제랑 기말고사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고 또 아니면 내년에 군대나 진짜 아무래도 취업이 진짜 일자리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네,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안도 했었고 고통도 겪으셨고 또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이제 여러분의 경제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말 웃을 일 없다라는 마음이 가득 드는 게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네. 또 본의 아니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게 되고 또 뒤돌아서서 후회까지 남게 됩니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참 흔들흔들 갈피를 못 잡고 있을까요? 네. 이제는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좀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마음 건강 주치 정신건강의학과 구본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해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구본훈 교수가 지원한다. 불안감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 본능이다. 그런데 현대는 불안감이 되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어디 다 헬스장도 폐쇄되고 어디 갈 수 있는 데도 별로 없고 또 어르신들, 노인 우울증을 갖고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도 다 폐쇄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환자들이 더더욱 좀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더 좀 우울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여러 경로에서 자가 진단법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다른 어떤 내과적인 문제나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뇌 CT나 MRI 같은 걸 찍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봤듯이 이런 그 정량 뇌파 분석이라고 해서 가장 최신적인 기법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구본훈 교수는 말한다. 우리가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자꾸 그거를 자꾸 누군가를 남 탓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탓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탓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더 속상해지고 원망해지고 그렇거든요. 스스로한테 조금은 좀 친절하고 아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좀 위안해주고 위로해주는 마음을 좀 가지신다면 훨씬 더 마음이 괴로운 거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루에도 몇 통씩 안전 확인 문자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자 통해서 우리 인근 지역에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여러모로 좀 불안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특히 우리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은 코로나 1차 유행 때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까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심리적 또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실제로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심리 상담 건수를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저도 그 심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들하고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예,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네. 특히 이제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분들은 이제 어떤 할아버님이신데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없어서
확진을 받았는데 집에 있는 상태라서 네. 본인은 이제 치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다 확진을 받게 돼가지고 본인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이제 확진을 받은 것 때문에 굉장히 깊은 자책감하고 그렇죠.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었고, 제가 특히 이제 안타까웠던 분은 어떤 할머니셨는데요. 네. 그 할머님이 그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셨는데 할아버님도 확진을 받아서 다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라고 그 전화 통화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확진을 받아서 격리돼 있으니까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요즘 뭐 신조어로 코로나 블루라는 맞아요. 단어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 현재 심리 상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제가 잠깐 자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 슬라이드는 원래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예. 먼저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보면 이 조사를 3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처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걱정이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그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좀 줄었다가 9월달에 다시 이제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네. 걱정과 두려움이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불안도 똑같습니다. 3월달에 증가돼 있다가 5월달에 조금 주춤했다가 9월달에 다시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예. 재밌는 거는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을 보면 5월달 지나면서 9월달 2차 대유행이 되면서 오히려 또 증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큰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처럼 이런 처음에 이제 상황이 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이 막 증가하다가 네. 이제 이게 점점 장기화되고 만성화될수록 불안보다는 이제 무기력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하고 또 우울한 마음을 술로 달래보자 하면서 또 혼술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술로 달래는 건 몸까지 해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불안함 또 우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예, 술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네. 네. 그 먼저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심리 반응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노나 화가 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단계로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와 연관된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죠. 그러니까 병적인 반응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리적인 단계고 반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특별하게 어떤 대처를 하지 않아도 잘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우울함이 또 극에 달할 때는 결국 이제 또 자살이라는 그렇죠. 선택으로 네.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또 자살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많이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네. 꼭 이렇게 자살이나 우울감 말고 또 사람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복감, 긍정적인 심리를 찾아보는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보고서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세계 행복 지수를 이제 그 전 세계 국가들한테 이제 알아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등 핀란드부터 시작해서 153개 국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기 딱 중간 정도 되는 한 61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계 행복 지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2년까지 그리고 2017년에서 19년까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 이쪽으로 간 거는 이제 행복이 더 이제 커졌다는 거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것도
149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105위로 행복이 지수가 오히려 줄어든 걸로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심리적인 불안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그 방향을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네. 우리나라 국민의 성인의 한 40%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거나 아주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된 거죠.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스트레스란 단어를 참 많이도 썼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 예. 우리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와 가깝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이제 묘사한 사진입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과정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학생 때도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죠. 네.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아기 키운 다음에는 이제 또 애들 또 결혼시켜야 되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 또 몸이 아파서 또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또 그 도전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인생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떤 부담들, 짐들을 이제 많이 갖고 사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사람이 눈앞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어쩌면 자기가 지금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굉장히 급박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눈동자 동공이 굉장히 커져 있고 그 눈썹에 털도 비쭉비쭉 서 있고 땀도 많이 흘리고 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미군 병사가 이라크의 한 도시를 이제 정찰하는 장면인데요. 표정을 보시면 눈도 지금 얼굴도 지금 빨갛게 상기돼가 있고 눈동자도 커져 있고요. 지금 두리번두리번하면서 굉장히 긴장되고 어디서 갑자기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된 상태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들이 급성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저희들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정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어떤 천적이 나타나거나 내 생명에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이제 적절하게 반응하고 빨리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싸워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반응들을 이제 급성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들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게 갑자기 뭐 저희들이 천적을 만나거나 강도를 만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죠. 오히려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금 당장 내 생명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늘 내가 뭔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부담, 긴장, 불안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만성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요즘 우리 정신 건강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그런 급성 스트레스들이 아니라 이런 뭐 일상생활의 짜잘한 스트레스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요즘은 정신 건강에 더 이제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차가 크기는 하겠지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 이런 말 저희가 많이 들어오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몸과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 학생들 보면 평소 때는 건강하다가 시험 기간에만 되면 감기에 잘 걸리죠. 그리고 또 허페스 구순염이라고 해서 네. 시험 기간쯤 되면 입술이 막 트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바이러스들인데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저희들이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연구들 중에 하나인데 뭐 할아버지가 부인을 사별하고 1년 후에 질병이나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남자가 이제
아내한테 굉장히 의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반대는 네. 없거든요. 반대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혼, 별거, 시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이제 면역을 떨어뜨리고 또 재밌는 게 저희들 정신과에 오는 불안장애 환자들은 보면 이제 병적인 불안이죠. 과도한 불안. 이런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정상적인 불안에서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 기능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정도, 어느 정도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지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장기간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사람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수 있고요. 예. 저희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병이 생기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정신신체장애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병들이 악화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두통이죠.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신경 쓰고 나면 이제 두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저희들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그 심장 질환 중에 있는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A형 인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협심증에 잘 걸리거든요. A형 인격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우리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는 말 많이 하시죠. 네.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거.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나면 이제 설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애들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이 확 심해졌다가 또 기분이 좀 나아지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피부가 또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스트레스하고 연관된 질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어떻게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기전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뭔가 이게 불안하다, 걱정이 된다, 아니면 속상하다, 화가 난다 이런 감정 상태를 유발하게 되겠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불안, 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몸에 계속 있으니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나 내분비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5년, 10년 쌓이다 보면 이제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주부님입니다. 남편이 늘 무뚝뚝하고 집안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늘 화가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러다가 언젠가 남편이 뭐 여보 미안해 하고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죠. 평생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섭섭하고 화가 난 게 해결이 안 되고 5년, 10년 계속 있으면서 혈압도 오르고 화도 나고 거기다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밀가루 음식이나 단 거 먹게 되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스트레스하고 연관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렇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과연 100% 완전 해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스트레스를 100% 해소할 방법은 없죠. 없습니까? 예.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스트레스의 조금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힘든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죠. 때로는 스트레스 중에서 저희들 월급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는 거. 월급을 받는 보너스 받는 건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생들이 시험이 없다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 것 같네요. 안 하겠죠. 네. 시험이라는 스트레스가 힘들게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계속 공부하면서 본인의 학업 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중요한 측면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가 나한테는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스트레스는 이제 피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저희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피해서 천국인 어디 휴양지에 가서 산다고 해도
휴양지 오래 있으면 지루함이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절대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트레스라는 게 외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나 자신의 이제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내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다 이제 나 자신이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는 피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피할 수 없으니 즐길 수는 없을지라도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관리를 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들 정신과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그 스트레스 그 얘기를 그 면담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크게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죠. 뭔가 하면 외부 스트레스를 우리가 자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굳이 내가 피할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누군가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면 그 사람과 당분간 떨어져서 안 만나고 지낸다든지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일단 벗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을 좀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이 인지, 생각의 변화를 조금 찾아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영향받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뭐 불안 증세가 심하거나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영향받은 상태를 좋아지게 해주는 방법들, 뭐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바이오 피드백이나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서 우리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훈련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완화 기제라는 게 평소에 생활 습관을 스트레스의 이제 저항을 높이는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평소에 덜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방하는 방법들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저희들이 쓰는 방법들이고요. 이것도 조금 더 예를 들면 네. 그 집사람이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뭐 이혼할 수 있으면 이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네. 뭐 이혼을 늘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잠시 떨어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인지적으로는 이제 그래, 아내도 뭔가 나름 속상한 게 있을 거다. 그리고 아내가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고, 결점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저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나를 생각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내에 대한 본인의 사고, 생각을 조금 한번 대안적인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들이고요. 이제 상태는 이제 나도 화가 나는 거를 좀 잠시 참기 위해서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들이고. 이제 완화 기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평소에 조금 스트레스가 자꾸 안 쌓이도록 스트레스가 자꾸 아까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 점점 예민해지고 해서 작은 일에도 톡 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때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좀 덜 예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들 한 가지 예인데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 책상에 앉아서 책을 폈습니다. 책을 펴는 순간에 갑자기 막 가슴이 답답해 오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은 단순히 책을 폈을 뿐인데 왜 가슴이 답답해졌을까? 그 사이에 어떤 생각이 지나갔을까? 이런 걸 이제 같이 찾아보거든요. 네. 찾아보면 이제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지나간다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찾아서 과연 책을 폈을 뿐인데 이걸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 마음속에 들었던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방법에 대해서 적은 대한 그림인데요. 예.
인터넷 서점을 찾아보시면 스트레스라고 치면 무지하게 많은 책들이 나오거든요. 뭐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으로 뭐 음악요법, 요리요법, 뭐 운동요법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의 주관적인 특성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다 스트레스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느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네.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이제 명상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명상이 치료적 방법인가요? 예방적 방법이 되나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집중하라고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증상이 심할 때는 네.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가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는 명상이 치료적으로 도움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울증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명상은 처음 시작은 우리 동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하지만 지금 명상이 의학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시작된 거는 이제 서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3년도 타임즈지에 보면 서양에서 이렇게 명상에 대한 붐이 일어나서 이런 이제 기사가 실리기도 했었고요. 2014년도에도 이렇게 이름이 이제 그때는 이전에는 그냥 명상이었는데 이제는 네. 마음챙김 혁명이라고 그래서 요즘 마음챙김 명상, 마인드풀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서양 사람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이용 정신과적인 질환에 이용한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다시 이제 연결이 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명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진료 환자 보다가 환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가 날 때 이제 이렇게 환자 때문에 화가 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환자한테 화내는 거는 이거 안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인데 이런 생각이 연이어서 들고요. 그러면 이제 참아야 되겠죠. 참아야 되는데 계속 화가 올라오니까 난 정신과 의사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또 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서 또 이제 제 성격 탓을 하게 되죠. 내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옛날에 더 좋은 기회도 있었는데 내 성격 때문에 못하기도 했었지. 그러면서 이제 일 못하겠다, 일하기 싫다. 네.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환자 때문에 화가 났을 뿐인데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일 못하겠다, 일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네.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이제 생각의 늪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이 계속 이어져서 본인을 더 괴롭게 만드는 과정이죠. 마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고 강화되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 명상에서는 무심결에 하는 행동,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로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는 집에 오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에 화도 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집에 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냥 좀 씻어라 뭐 이런 한마디에도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화냈지라고 후회하게 되죠.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있는 일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생각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이제 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래서 아마 명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명상하면 보통 좀 이렇게 손을 모은다거나 눈을 감고 좀 일종의 수행자들이 그쵸. 하는 그런 행위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어색하긴 한데요. 네. 이 명상 좀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예, 보통 우리가 전형적인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를 꼭 뭐 좌선이라고 해서 뭐 앉아서 꼭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종교와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치료적으로 응용하는 명상들은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전부 다 없앤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명상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에서 이 명상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구성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주의 집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관찰입니다. 주의 집중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불교에서는 뭐 삼매 사마디라 그랬고 관찰은 이제 사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면 네. 네, 이게 이제 주의 집중력이죠. 예, 뭔가 한 곳에 열심히 이렇게 몰두하는 거. 예. 이거는 이제 학생이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예.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서 야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지금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명상에서는 이 주의 집중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자기의 주의력을 의도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부터 명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주의를 집중하는 게 항상 시점이 현재입니다. 예. 사람이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항상 과거나 미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항상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는 거지 생각 속에 현재를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예. 이 저희들이 명상을 통해서 주의력을 변화시키는 거는 항상 현재에 이제 주의를 딱 갖다 놓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의 주의를 갖다 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신체 감각, 특히 이제 우리 호흡, 숨 쉬는 거는 죽을 때까지는 늘 있는 거니까 네. 항상 호흡은 현재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 호흡에 집중하는 훈련부터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호흡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내가 계속 어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같은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자기 생각을 자기 주의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마치 우리가 그 흙탕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비커에 담아 두었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흙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의 집중력을 어디 한 군데에 딱 갖다 대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제 가라앉히는데 마치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그 파도가 되듯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우리가 뭐 항상 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 테이블에 손을 얹었던 이 손이 받는 느낌 이런 느낌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현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손 씻을 때도 손에 물이 닿는 느낌 같은 게 집중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많이 하는 거는 이제 호흡을 제일 중심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응용하게 되면 샤워할 때, 네. 목욕할 때도 목욕하면서 샤워하면서도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막 걱정하면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을 내 몸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실제로는 음악을 듣는다고 하지만 계속 저희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음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듣는다든지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뭔가 밥 먹으면서 내일 있을 일 걱정하고 이렇게 먹는다기보다는 지금 먹는 음식이 색깔이 어떤지 맛은 어떤지 그런 거 음미하면서 먹는다든지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일하는 사람과 대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분이 이제 알아차림인데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그냥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어떤 그 굉장히 큰 막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고 친구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내가 겪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친구가 바라보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남이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관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가 막 났을 때
내가 지금 화났다, 화남이라고 스스로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예. 그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은 화가 나서 이제 버럭거리는 거죠. 내가 화난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화났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내가 화난 것을 알아차렸다고 하면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화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스스로를 보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이게 이제 저희들이 탈융합이라고 표현하는 그 명상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추 스스로 일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일도 못하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지 생각이 꼬리를 끌어물고 있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점점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그동안 엉뚱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었네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게 되면 네. 이미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명상의 원리,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방법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자기 객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되게 무서워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뭔가 그걸 없애려고 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지 않게 되고 저항하지 않게 되면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결국 내가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수용하게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면 늘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감정이 들면 안 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면 그냥 이런 생각이 구름처럼 흘러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더라도 그건 저절로 없어지기 마련이고요. 특히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파도하고 비슷합니다. 한번 이렇게 막 몰아올 때는 막 엄청나게 몰아와서 내가 지금 뭔가 안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두렵지만 파도라는 게 막 몰아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도가 사라지듯이 사실은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소리 안 질러도 화가 난 걸 알아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몇 분 안 지나서 화는 저절로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돼버려 두는 걸 이제 수용하게 된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방식은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이거 화나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화가 날 때 뭐 어떻게 화를 좀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또 이제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또 포기하는 거는 인정하고는 좀 다른데요. 포기하는 거는 그대로 거기에 끌려가서 그 감정에 그냥 휩싸여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명상적인 방법을 쓰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넘길 수 있는 거죠.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야. 화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희노애락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화가 당연히 날 수도 있지. 내가 그랬으니까 상대가 화날 만도 할 거다. 또 그 사람도 나한테 화가 나는 게 오죽하면 그 사람도 화가 났을까.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불경에 보면 두 번째 화살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갑자기 어디 화살이 날아올 때 어디서 처음 날아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화살은 내가 맞을 수밖에 없지만 네. 첫 번째 화살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내가 방향을 볼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인생에서 살면서 괴로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건 첫 번째 화살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고통인데 그 고통만 받으면 되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직장에서 잘렸을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정말 바본가 봐. 막 스스로를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거는 내가 그동안 잘못해 준 거야.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갖고 하면서 스스로 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처음 만든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을 우리가 계속 더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이제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수영을 못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 들어와서 막
안 빠지려고 버둥버둥거리면 집사람이 그냥 몸에 힘 빼고 누워보라고 네. 그러거든요. 저항하지 않으니까 몸에 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저항할수록 더 괴롭고 힘든데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으면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분노라든지 불안이나 우울에 이제 저희들이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고, 끌려가지 않게 되면 내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죠. 끌려가게 됐을 때는 내가 화나는 것밖에 할 수 없겠지만, 끌려가지 않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잠시 뭐 머물러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들을, 행동할 수 있는 선택들이 더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불안이나 그 우울이라든지 분노 같은 그런 감정들을 항상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외부 사건이 휘둘리는 것도 이제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네.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응애응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집중하죠. 네. 우리 애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집중을 하고 아이를 이제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죠. 관찰을 하죠. 그러면서 아, 우리 애가 뭔가 불편하구나 하고 내가 받아두죠. 아이고, 우리 새끼 힘들었구나 하고 안아주고 받아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치료도 이제 환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때 환자 얘기를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주고, 들으면서 환자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관찰해 보는 거죠. 지금 본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해하면서 서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이제 좋아지는 것처럼 명상도 마찬가지로 뭔가에 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아, 내가 이런 감정,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는 그대로 바라보다 보면 세상이 이렇게 막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바라보고 인정하고 하면, 아, 세상이 그렇지 않았구나. 세상이 이제 다르게 있는 그대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대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타는 방법을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전거를 계속 타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시간 들이면서 연습하면서 하듯, 수영도 마찬가지로 수영하는 방법을 책을 읽는다고 쓰는 게 아니라 물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물속에서 첨벙첨벙 해봐야해서 물도 마시보고 하면서 이제 익게 되듯이, 명상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체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평소 연습을 통해서 몸에 익혀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명상법이 있을까요? 예, 아마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녹화 중에도 명상이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한번 함께 노력해보죠. 한번. 네. 예, 그러면 한번 지금 선체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제일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됩니다. 뭐 다리도 뭐 양발을 좀 벌리셔도 되고 아니면 모으셔도 되고요. 예. 또 팔도 뭐 양쪽 허리 옆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블 위에 편안하게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한쪽 다리 짚어도 되겠죠. 예, 예. 그래도 가급적이면 양발을 두 발로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주로 앉아 계실 거니까 앉은 상태에서 명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방바닥이나 거실 바닥에 앉아 계신다면 그 다리를 이렇게 딱 너무 펴서 결과부자로 이렇게 딱 붙이면 다리가 나중에 힘드니까 조금 이렇게 나란히 편 채로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양발을 바닥에 대고 의자에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요. 이제 앉아 있는 경우에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허리를 조금 반듯하게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뒤에 기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리를 세우고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먼저 본인의 몸의 자세와 감각을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몸의 자세가 선 자세를 본인이 마음속으로 한번 알아차려 보고 또 앉아 계신 경우에는 앉은 상태를 몸의 자세를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느껴봅니다. 양 발바닥이
바닥에 댄 느낌, 아니면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느낌, 그 느낌들이 단단한 느낌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느낌인지 아니면 차가운 느낌인지 어떤 느낌이든지 괜찮습니다. 그저 그 느낌이 느껴지는 대로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는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시고 숨을 천천히 내쉴 때는 날숨이라고 이름을 붙이시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한 번 더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들숨,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날숨, 이렇게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둡니다. 이제는 호흡을 일부러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짧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 자연스럽게 쓰는 호흡에 내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호흡이 좀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호흡이 있는 그대로 한번 느껴봅니다. 만약에 코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제일 잘 느껴지시면 코로 숨을 느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슴이나 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으면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려 보셔도 됩니다. 코에서 숨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들숨, 날숨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그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아니면 가슴이나 배가 올라올 때는 일어남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가슴이나 배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사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가슴이나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답답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깨가 뻐근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막 간지러우거나 이런 감각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늘 분주하기 마련이고 마음의 특성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명상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졌구나, 내한테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지금 내한테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시면서 생각이 일어났다면 생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시고 어떤 감정이 들었다면 화남, 슬픔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붙이셔도 되고요. 감각이 느껴지면 아픔 내지는 간지러움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다음에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원래 내가 주의를 기울이던 호흡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호흡에 있는 들숨, 날숨을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리다가 언제든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이를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호흡으로 준비가 되면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눈을 뜨시고 항상 명상을 하시고 나면 움직이실 때는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갑자기 움직이시지 마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해도 좀 시작은 되게 어렵네요. 그리고 계속 서 있으면서 이제 모든 그 중력에 내 몸을 그대로 맡겨놓다 보니까요. 이 발바닥에 느껴지는 무게감이 평소와는 상당히 다르게 또 느껴지는 면도 있고 네. 심리적으로는 뭔가 다양한 감정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좀 울컥했던 그 느낌도 있고요. 막 그러던 찰나에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내주셨는데 그 소리가 되게 막 깊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종소리가 되게 깊지 않고 가벼워서 저의 마음까지 같이 가벼워지는 그랬어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랑은 반대되는 느낌을 네. 받은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서 각자가 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이제 내가 그런 감정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계속 잘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방금 했던 이런 명상은 물론 꾸준함이 필요하겠죠. 예, 예.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그렇죠.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예. 항상 그 병원에서도 저희들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명상을 할 때도 한 8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꾸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주 프로그램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본인이 시간이 되면 이런 명상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습관화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라고 시키면 이거 숙제다, 과제다 하고 내면 하기 싫어지죠. 예. 우리가 밥 먹는 거를 숙제처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 시간 되면 밥 먹어야지. 그냥 의뢰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양치하듯이 아니면 밥 먹는 것처럼 의뢰하듯이 하는 걸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습관으로 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이제 저희 환자분들하고 하다 보면 선생님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자기를 스스로를 조금 탓하거나 좀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럴 수 있고 언제든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과정이 정상이고 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한테 친절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명상의학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명상의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했던 이런 멘트를 포함한 MP3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 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마음의 달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네. 안에는 이제 보면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화가 날 때, 아니면 우울할 때, 뭐 각종 자기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안내 명상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마 이용하실 수 있으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이제 마음 다스리겠는데요. 한편 어떻게 보면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렇게 거기에 저항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는 결국은 내 지금 현재 순간에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예. 네. 자, 평소에 몸 관리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예,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마음에 대한 관리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오늘 스트레스 없는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과 또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명상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구본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